네. 투자론 공부하니까 머리가 좀 아프시죠? 네. 제일 복잡한 부분이고, 숫자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너무, 또 막상 하고도 별거 없어요. 네. 늘 저는 뭐 별거 없다고 그러는데, 자, 321페이지에요. 이왕 한 거 계산 문제를 하나 해봅시다. 네. 322페이지 보시면, 어느 회사의 1년 동안 운영 수지이다. 운영이라는 거는 이제 보유 단계, 그죠?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을 얘기하잖아요. 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전형적인 우리 시험 형태입니다. 네. 한번 풀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영업 현금 흐름의 맨 마지막이죠. 맞아요. 그럼 이게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계산기 써야 됩니다. 네. 오늘 핸드폰으로 해보세요. 자, 맨 마지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세후 현금 수지는 어떻게 구해요?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에서 세전연금 수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안 가르쳐 줬겠죠. 없을 거예요. 그럼 자료를 딱 보니까 항상 순영업소득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순영업소득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거 없으면 이거는 처음부터 다 구하는 문제야. 제가 순영업소득을 왜 찾아보라고 그러냐면 순영업소득이 있으면 좀 계산 양이 작아. 근데 순영업소득이 없으면 처음부터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게. 자, 가능조소득이 얼마입니까? 4,8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풀어드린 이유는 형태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형태를. 그럼 이 가능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죠. 그럼 유효조소득이 나오잖아요. 오케이. 자, 근데 그 문제 보니까 지금 공실이 뭐라고 돼 있어요? 5%라 돼 있죠. 보통 시험 이렇게 잘 내요. 이렇게 잘 내요. 그럼 공실이 5%래요. 자, 공실이 5%고, 이렇게 보통 공실이 몇 프로다 이렇게 주는 문제에서는 기타 수입은 자료에 없어요. 기타 수입은 주로 자료에 안 나와요. 항상 패턴이 보면. 왜 이렇게 안 하냐면, 자, 공실이 5%라는 얘기는 4,800에 대한 5%를 빼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문제, 원래는 4,800에 대한 5%를 구해가지고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원래 FM이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5%를 뺐다는 얘기는 유효조소득은 결국 4,800에 대한 몇 프로란 얘기입니까? 95%란 얘기 아니에요? 5%를 빼고 나면 95%가 남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보자마자 4,800 곱하기 0.95 95%니까 맞아? 이렇게 딱 계산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사실 하던 별거 없어요. 자, 다시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 계산 문제 딱 나오잖아. 첫 번째 순영업 소득이 있는지 본다. 없잖아? 그럼 처음부터 하는 거구나. 아,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 무슨 말 알겠습니까? 판단할 때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그럼 이걸 내가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순영업 소득부터 있으면 좀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풀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어. 아, 풀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이 딱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럼 이제 공실을 볼 때 공실은 금액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로 퍼센트로 줘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기타 수입은 없어. 자료에 없어. 없어요. 그럼 공실이 5%가 나왔을 때는 유효조소득은 4,800 곱하기 0.95 이렇게 바로 시작하란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빼야 돼요? 영업경비 빼죠? 이 시기가 이 흐름을 모르면 안 돼. 그럼 영업경비를 찾아볼게요. 영업경비 있어요? 얼마라고 돼 있어요? 240만 있어. 똑똑하니 가르쳐 줬어 지금 우리한테. 그럼 240 빼야 되죠? 그 다음에 영업경비 이제 뭐가 나와 이제? 순영업소득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빼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 빼야 되잖아. 지금 칸이 좀 작네. 부채 서비스액 빼야 되죠? 부채 서비스액이 원금과 이자 아닙니까?
그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 원금 200 이자 800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지. 왜 출제자는 이게 따로따로 해놨을까요? 아,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다.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출제자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입니까? 빼기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세전연금 수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세전연금 수지는 얼마일까요? 자, 계산기 들고 4,800 곱하기 0.95 뭐 딱 나오지? 빼기 240 빼기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얼마쯤 나와요? 내가 계산기를 안 들고 왔는데 3,820 오케이. 3,320 3,320 좋습니다. 세전연금 수지가 3,320만 원 나왔네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 뭐 구해야 돼요? 이거 구해야 돼. 이거. 영업소득세 구해야 돼. 영업소득세.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세전연금 수지까지는 그냥 한 방에 가야 돼요. 세전연금 수지까지는 한 방에 가야 돼. 딱 보는 순간 계산기상으로 4,800 곱하기 0.95 유효조소득이구나. 영업경비 얼마지? 240 빼기 240 부채 서비스액 이자하고 원금 1000만 원 빼기 1000 해가지고 계산기에 바로 이게 떠야 돼. 그게 연습이 돼야 돼. 그게 한 방에 가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돼. 또 그것도 잘 안 될 뿐더러 계산기 두드렸는데 3,320이 나왔잖아. 이게 내가 제대로 한 건지 믿음이 안 가는 거야. 내가 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가운데서 계산 문제를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해봅시다. 그래도. 그럼 영업소득세는 순대이감 하나 기억하세요. 일단요. 순대이감. 그럼 순이 뭐예요? 순영업소득이거든. 아까 순영업소득 구했잖아. 순영업소득 얼마였냐면 4,800에서 0.9가 240 빼면 얼마 나옵니까? 순영업소득이 320만. 세전연금 수지가 3,320이라며 아까. 4,320. 아니 4,320이에요. 아니, 아, 순영업소득이 오케이. 1000만 더 해야 되니까. 그렇죠. 3,320이 아니고 4,320이죠. 네. 자, 대체 충당금 보통 자료에 없어요. 있으면 더 합니다. 있으면 더 해야 됩니다. 보통 안 준 자료에 없습니다. 이자 비용이 아까 200이었나? 800만 원. 이자 비용 빼야 되겠죠. 감가상각비는요? 200입니까? 200만 원. 그럼 결국 1000만 원 빼는 거네. 그러면 과세 표준이 얼마입니까? 3,320만.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 그럼 여기서 이제 세율을 곱해야 되겠죠. 세율이 몇 프로라 돼 있어요? 20%죠. 그럼 뭐 나오겠죠? 근데 우리 출제자는 여기서 배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세전연금 수지가 3,320인데 영업소득세는 3,320에 곱하기 0.2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빼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계산 하나 많아. 이거 안 구해도 3,320에 80%가 세후연금 수지가 되겠지. 3,320에 20%를 빼니까 결국은 맞아요. 똑같이 해준 이유가 있어요. 시간을 절약시켜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또 구하고 있지. 모르는 사람은 구하겠지. 그래서 빼겠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같게 함으로써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죠. 어찌됐든 계산 문제는 해보니까 녹록지가 않구나. 녹록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세후연금 수지 구하는 계산 문제는 제가 풀으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풀 능력이 있다는 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근데 세후연금 수지를 구하는 계산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자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투자 분석 기법 하고요. 저 자료 나간 거 있죠? 자료 한번 봅시다. 자, 1번. 오른말에 밑줄을 치세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운영 단계에서는 무슨 이득이라 그랬어요? 소득이득.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 현금 흐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업수지, 운영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처분 단계에서 이득을 뭐라 부릅니까? 자본이득. 네, 2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렛대 효과 공부했거든요. 정의 지렛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커지는 것을 말하죠. 어떨 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합니까? 총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클 때 발생한다.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는 총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작을 때. 중립적 지렛대 효과 뜻이 뭐예요? 중립적 지렛대 효과 뜻? 부채 비율이 늘어나더라도, 부채 비율이 커지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변화가 없는 걸 얘기하죠. 그때는 어떨 때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총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을 때. 그렇죠. 3번. 분산, 표준 편차, 변이계수 등은 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까? 위험. 4번에 타인 자본의 이자와 원금의 채무를 불이행과 관계되는 위험을 뭐라 그러죠? 금융위험이라 하며, 낮은 황금성으로 인해 부동산 처분 시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뭐라 부른다? 유동성 위험, 낮은 황금성. 이게 포인트죠. 5번에 경기 변동, 인플레 등 시장의 힘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을 뭐라 그러죠?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기대 수익률이라고도 그러고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그럽니다.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두 개를 더한 거예요. 무위험률은 개별 투자자의 위험에 의해 결정됩니까? 일반 경제 상황에 의해 결정됩니까? 일반 경제 상황, 개별 투자의 위험하고는 관계없어요. 이는 무위험 수익률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나 개별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위험이야. 위험하고는 관계가 없어. 자, 그 다음 8번인데요.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죠.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어떻게 된다? 커지고, 그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도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싫어할수록 위험 할증률이 커져서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겁니다. 무위험률이 커져서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위험률도 커질 수는 있는데, 무위험률이 커지는 것은 일반 경제 상황에 의해서 커지고 작아지는 거지 투자자의 위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투자 결정할 때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죠.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때는요, 투자 가치가 더 커야 되겠죠. 네, 좋아요. 자,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란 위험과 요구 수익률이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다. 이는 위험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때 위험은 제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체계적 위험.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조정해라? 하향 조정해라. 기대 수익률은 하향 조정해라. 그리고 위험한 투자일수록 어떤 할인율? 높은 더 높은 할인율. 더 높은, 낮은 그러면 안 돼요. 높은. 안 그러면 위험 조정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라고 생각해. 위험 조정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야. 그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구 수익률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더 높은 할인율을 씁니다. 할인율 그러면 더 높으냐? 기대 수익률은 하향 조정. 더 높은 할인율. 아시겠죠? 더 높은 할인율. 넘길게요. 포트폴리오 효과란 분산 투자를 통하여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죠.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할 수 없다. 두 자산 간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유사하다는 것은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플러스란 뜻이죠. 0보다 크다는 뜻이고, 두 자산 간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상이하다는 것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분산 투자 시
상관계수가 클수록 작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유사한 상이한 자산이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15번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0, 1 이 세 가지 중에서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 제거 가능한 경우 언제죠? 마이너스 1. 비체계적 위험을 조금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언제죠? 1일 때입니다. 1일 때. 16번 두 투자의 경우 투자 A가 다른 투자 B보다 수익률도 크고 기대 수익률도 크고 표준 편차도 크대. 이때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그랬어요. 투자는 두 개가 있는데 한 투자니 수익도 크고 위험도 커. 우열을 못 가려. 그때는 뭘 쓰라고 그랬어요? 변이계수를 쓰든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든지. 그렇죠.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그러죠. 또는 효율적 전선. 최적 투자점은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가 모임을 가정합니까? 위험, 혐오형을 가정하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이 된다 그랬어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은 급경사다. 급경사.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합니까? 일시불 나누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합니까? 네?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내가 계산할 때는 아까 나누기로 해가지고 1.05에 이렇게 했잖아. 그 1.05는 일시불이 내각의 현가계수가 아니야. 그거는 계산을 편하게 위해서 한 거고. 됐어요? 네. 자, 마치기 전에 역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뭐하고 역수해요? 내각계수하고. 연금의 현가계수하고는 뭐하고 역수해요? 저당상수와 역수해요. 연금의 내각계수는 뭐하고 역수해요? 감세기금계수 역수해요. 자,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는 뭘 써요? 저당상수. 원리금 균등액 어떻게 구하는데요? 대출금에다가 저당상수 곱한다. 감세기금 계수는 뭐 구할 때 써요? 적립액 구할 때. 됐죠? 네, 역수관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